면회실 문을 열자 태진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군복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서연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김태진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여전히 군인처럼 정확했죠.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선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드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이제 전쟁 같은 세월은 끝났다. 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은 텃밭을 둘러봅니다. 고추며 상추, 깻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퇴역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군판사로 30년을 복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뤘던 그였습니다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일 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태진은 거실 한쪽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에는 법정과 군사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하지만 요즘 그가 즐겨 읽는 것은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춘향전을 펼쳐든 태진은 익숙한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가를 불러보세. 문득 태진의 머릿속에 딸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8살의 서연은 해병대 소대장으로 복무 중이었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닮아 고지식하고 올곧은 성격이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해서 옳지 않은 일은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태진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 함께 등산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꼬마였던 서연이 아버지의 큰 손을 꼭 잡고 아빠, 저도 군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겐 지켜야 할 건 딸 하나뿐이야. 태진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서연이 그에게는 전부였죠. 딸이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딸의 의지를 존중했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자 태진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정오 뉴스에서는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만 그가 가장 관심 있게 듣는 것은 군 관련 뉴스였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 속한 부대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늘 걱정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태진은 마을 정자로 나갔습니다. 또래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과였죠. 하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서연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평소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하는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태진이 자네 오늘 바둑에 집중을 못하는군. 옆자리에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태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바둑알을 내려놓았습니다. 딸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허허, 자식 걱정은 끝이 없지. 특히 딸이 군대에 있으니 더 그렇겠어.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나서는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군 소식을 빼놓지 않고 들었죠. 뉴스가 끝나고 나면 서연의 무사함을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연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밤이 깊어가자 태진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맡 서랍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늠름한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좋은 꿈 꿔라, 내 딸. 태진은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걱정이었을까요? 그날 밤 태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서연이 울고 있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이 예고편일 줄은 몰랐습니다. 태진이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려던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새벽 5시 반,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발신자가 서연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서연아?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힘이 빠져 있었죠. 태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군법무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접해온 경험이 있던 그였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꼭 좀 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강인하던 딸이 이렇게 나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신청해 드릴게요.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근데 서연아, 너 괜찮은 거냐? 목소리가. 아빠, 전화 끊을게요. 죄송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진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법정에서 보내며 온갖 사건을 다뤄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태진은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평소 즐겨 읽던 책도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죠. 자꾸만 서연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태진은 거실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계속 걱정만 하고 있던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으로부터였죠. 아빠, 면회 승인 났어요. 오후 2시에 와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태진은 그 안에서 딸의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랑해요나 조심히 오세요 같은 따뜻한 말을 빼먹지 않던 서연이 이렇게 건조한 문자를 보낼 리 없었거든요. 태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래된 양복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죠. 이 옷은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입던 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은 이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 앞에 선 태진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태진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죠.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태진은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군법무관 시절 겪었던 여러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부하 장병들, 권력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혹시 서연도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반, 드디어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들이 태진을 보고 경례를 했죠.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답례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진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 선 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깊숙이 숨을 들이마신 태진은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군복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왼쪽 뺨의 멍은 심각해 보였죠. 서연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죠. 태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딸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입술도 터져 있었고 목 부분에도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서연아. 누가 이런 짓을. 태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죠.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태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30년간 군법무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폭력 사건을 다뤄왔던 그였지만 자신의 딸이 피해자가 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했죠. 태진은 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빠. 드디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서연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태진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딸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까지 말입니다. 무슨 명령이었는데? 태진의 물음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든 얼굴에서도 여전히 올곧음이 느껴졌죠. 아버지를 닮은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위험한 훈련이었어요. 중대장님께서 병사들을 강에 빠뜨려서 수영 훈련을 시키라고 하셨는데 그 강은 너무 깊고 위험했어요. 게다가 구명조끼도 없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훈련은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부했구나. 네.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중대장님은 제가 명령에 불복종한다며 화를 내셨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관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주지 않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떠맡기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다른 장교들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어요. 태진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법무관 시절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봐왔던 그였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상관들,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이 상처들은? 태진이 서연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중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던 태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혼자 부르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가 군기를 해이하게 만든다고 예를 들어 다른 부하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태진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소대원들이 저를 말렸지만 중대장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제 군복을 잡아당기고 서연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의자에서 일어나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감히. 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시 자리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아빠가 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서연의 말에 태진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고립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누구한테 신고했냐? 대대장님께 보고했지만 중대장님 편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평소 반항적이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태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일 군기 위반으로 영창에 들어가야 해요. 중대장님이 명령 불복종과 상관 모독죄로 고발하셨거든요.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서연이 범죄자가 되어버릴 상황이었죠. 절대 그럴 수 없다. 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서연아, 아빠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알겠냐? 하지만 아빠, 상대방이 너무 강해요. 중대장님은 대령이시고 대대장님과도 친분이 있으시거든요. 서연의 말에 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권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누군지 알지? 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군판사였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그 순간 서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죠. 아버지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웠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태진은 서연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마라.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태진은 면회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처참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부대 정문을 나서면서 태진은 돌아서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의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태진은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군법무관으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살아온 자신의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태진은 곧바로 부대 지휘본부로 향했습니다. 대대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죠. 접수대에서 면담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대장님께서는 민간인과의 면담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김서연 소위의 아버지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직 군법무관이라고도 말입니다. 접수병은 다시 내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시라고 하십니다. 태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전직 장성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했거든요. 뭔가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태진을 불렀습니다. 김 장군님 아니십니까?
돌아보니 계급장을 단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최중령 아닌가? 오랜만이군. 최중령은 태진이 군법무관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중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소위 일로 오신 거죠? 그렇다. 자네도 알고 있나? 부대 안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진은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뭔가, 장군님,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김중대장과 박대대장은 사관학교 동기이고 더 높은 곳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최중령의 말에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럼 서연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인가? 저는 직접 본 것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언하려 하지 않아요. 다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서요. 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불이었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어렵습니다. 가족이 있고 진급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최중령의 솔직한 대답에 태진은 실망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찻집을 나온 태진은 곧바로 대대장을 다시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요구했죠. 내가 직접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대대장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박 대대장은 중년의 대령으로 태진을 보자마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박 대령, 내 딸 일로 왔네. 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대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아, 그 일 말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율은 규율입니다. 규율? 부하를 폭행한 것도 규율인가? 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박 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김중대장은 훌륭한 장교이고 서연 소위가 평소 반항적이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반항적? 정당한 명령 거부가 반항적이라는 말인가? 장군님, 박 대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민간인 아닙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 말 속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순간 이 조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깨달았죠. 민간인이라고? 내 딸이 폭행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증거도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중대장은 서연 소위를 명령 불복종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박 대대장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장군님도 군인 출신이시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질서를 흔드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태진은 혼자 남겨진 채로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그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군법무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옛 동료인 이 준장에게 걸었습니다. 준장님, 저 김태진입니다. 아, 태진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 일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나? 요즘 군 내부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렵다는 반응이었죠. 태진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는군. 그만큼 큰일이군. 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모두들 회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벽 2시 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들었죠. 군법무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한 명 더 있어. 태진은 전화번호부 끝자락에 적힌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강준장이었죠. 예전에 함께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기에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결국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멍든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딸이 혼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태진은 강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준장님, 저 김태진입니다. 태진이 형? 웬일로 이렇게 일찍? 강 준장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태진은 마음에 희망이 생겼죠.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딸 일인데. 태진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강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 부대 말입니까? 거기는 좀 복잡한 곳이에요. 무슨 뜻인가? 최근에 그 부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몇 건 더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조용히 덮어졌죠. 위쪽에서 압력이 있었거든요.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미묘한 위치에 있어서요. 함부로 개입했다가는 제 진급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절이었습니다. 태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으로부터였죠.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냐? 아빠, 저 오늘 영창에 들어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창에 들어가면 더 이상 외부와의 연락이 어려워지거든요. 안 돼, 서연아.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아빠, 포기하세요. 저도 이제 체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서연의 체념한 목소리가 태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반드시. 아빠, 전화 끊을게요. 사랑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진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태진은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영창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대 정문에서 면회를 신청하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서연 소위는 현재 영창 수감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벌써? 오늘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젯밤에 이미 수감됐습니다.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서연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뀐 것일까요? 그럼 언제 면회가 가능합니까?
영창 규정상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아왔던 자신이 정작 딸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내가 법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지켜줬는데 내 딸 하나도 못 지켜낸단 말인가. 태진은 벽에 기대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죠. 오후가 되자 태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군법무관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배인 조 소장에게였습니다. 소장님, 저 김태진입니다. 아, 태진이구나. 어떻게 지내나? 소장님,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조 소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태진아, 그 일은 손대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사건 뒤에 큰 손들이 있다고 하더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너까지 다칠 수 있어. 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의지하던 선배마저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요. 하지만 소장님, 제 딸이 소중한 것은 알지만 현실을 봐야 해. 지금 군 내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태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태진은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어릴 때 사용했던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죠. 벽에는 서연이 사관학교 시절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늠름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지금의 처참한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태진은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영창에서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군 내부의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설령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 태진은 잠들지 못한 채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군법무관 시절 다뤘던 사건 기록들이었습니다. 퇴역할 때 가져온 것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진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처리했던 사건이었죠. 한 소위가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피해자는 고립됐고 가해자는 조직의 보호를 받았죠. 그때와 똑같구나. 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피해자,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와 그것을 덮으려는 조직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넘겨가며 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묻어버렸는지를 말이죠. 이건 단순히 내 딸의 문제가 아니다. 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죠.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와 권력 남용의 문제였습니다. 한 파일에서 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전 사건이었는데 당시 김중대장이라는 이름이 증인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서연을 폭행한 그 김중대장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에도 김중대장은 부하를 폭행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 뒤에는 상급자들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이놈이 그때부터 태진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15년 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던 사람이 지금까지 승진을 거듭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다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박대 대장 역시 과거에 비리 연루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부대 예산을 횡령한 혐의였지만 역시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썩어 빠진 뿌리를 드러내야 한다. 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아침 9시 태진은 용기를 내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 동료이자 지금은 군법무관 최고위직에 있는 박 장군에게였죠. 박 장군은 태진보다 한 살 어렸지만 현재는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 장군님, 저 김태진입니다. 태진이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 장군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태진은 마음에 희망이 생겼죠. 장군님, 급한 상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태진은 서연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과거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함께 말했죠. 전화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박 장군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 그 사건. 제가 들은 바로는 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자는 말입니까?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해당 부대는 상급 지휘관들과의 관계가 박 장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태진은 그 침묵 속에서 뭔가를 느꼈죠. 장군님도 압력을 받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태진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 사건 기록들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과거 사건 기록이요? 네. 김중대장과 박대대장의 과거 비리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개하면 형님, 박 장군의 목소리가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함부로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께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박 장군은 한참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비공식적으로 한번 만나시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진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 오후 어떠세요?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문자로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그 자료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태진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 장군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줄 것 같았거든요. 태진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중대장과 박대대장 관련 자료들을 따로 모았죠. 그리고 다른 유사 사건들의 기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연이의 사건, 내가 맡겠다. 태진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끝을 보자. 그의 눈에는
다시 옛날의 날카로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군법무관으로서 정의를 위해 싸우던 그때의 모습이었죠. 오후 내내 태진은 자료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10년, 15년 전 사건들을 다시 들춰보니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별적으로 보면 작은 사건들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적인 은폐와 비리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 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지막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박 장군과의 만남이 운명을 가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한 줄기 희망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태진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들고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장군과의 약속 시간이었죠. 가방 안에는 10여 년간 모아온 사건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 장군이 도착했을 때 태진은 그의 표정에서 진중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해 보였거든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고맙네. 바쁜 중에 시간을 내줘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장군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해당 부대 상황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중대장의 과거 행적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덮어주는 상급 라인도 확실히 있습니다. 태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박 장군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형님,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군법무관 시절 처리했던 사건들이네. 당시에는 모두 조용히 묻혔지만 말일세. 박 장군은 특히 김중대장 관련 자료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사람이 15년 전부터 이런 짓을 해왔군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승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지. 비호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야. 박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확신이 섭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겠나? 네, 하지만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박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군사재판을 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 변호인으로 나서시면 어떨까요? 내가 변호인으로? 네, 형님은 군법무관 출신이시니까 자격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 자료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면 은폐하기 어려울 겁니다. 태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 재판을 열 수 있을까? 서현 소위의 영창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태진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승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태진은 오래된 군복을 다시 꺼내 입었죠. 비록 예비역이지만 법정에서는 군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태진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죠. 서연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영창 생활로 인해 더욱 야위어 보였지만 아버지를 보는 눈에는 희망이 차 있었습니다. 검찰관이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서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태진은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검찰관의 주장이 끝나자 재판장이 변호인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변호인 발언하십시오.
태진이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죠.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태진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30년간 군법무관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진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김중대장과 박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 자료들은 김중대장의 15년간 부하 폭행 기록과 박대대장의 비리 은폐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태진은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건들의 피해자 진술서, 당시 수사 기록, 그리고 은폐 과정에서 오간 공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중대장은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하들을 폭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상급자들의 비호로 처벌을 면해왔죠. 재판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박 대대장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태진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제 딸 김서연 소위는 위험한 훈련으로부터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군인의 양심도 죄가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 앉아있던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죠. 김중대장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차분하게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서연 소위의 상처와 완전히 일치하는 폭행 흔적들 말입니다. 의료진이 작성한 상세한 상처 기록이 공개되자 법정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침묵하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검토 결과 피고 김서연 소위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김중대장의 부하 폭행과 박대대장의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서연 소위, 무죄.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의 병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피고석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태진은 딸을 꽉 안아주었죠. 재판이 끝난 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빠, 저 너무 무서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인했던 여군 소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상처받은 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진은 굳은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괜찮다. 넌 잘 싸웠다. 아빠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법정을 나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태진과 서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병사들이 줄을 서서 경례를 했죠. 장군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태진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단순히 딸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법정 밖에서 박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자네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 박 장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재판을 계기로 군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박 장군의 말이 맞았습니다. 재판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고 군 내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태진과 서연의 이야기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퇴역 군판사인 아버지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준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은폐되어 온 군 내부 비리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진과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서연아, 넌 아무 잘못이 없었다.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문제아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제 자신도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상처야. 내가 흔들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중 대장과 박대 대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그들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진에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군인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장군님, 저희 아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거짓말쟁이 취급받고 있어요. 태진은 이런 요청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태진은 군인권보호센터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군 내부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병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진의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 보였거든요. 괜찮다. 이제 내 사명을 찾은 것 같아. 태진의 눈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습니다.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은 바뀌었지만 더 보람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죠. 센터가 설립된 지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태진이 다뤘던 사건들을 계기로 국방부에서는 군인권보호법을 제정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각 부대마다 독립적인 인권보호관이 배치됐고 피해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됐죠. 서연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그녀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문제아로 여겨졌던 그녀가 이제는 용기 있는 장교로 존경받게 됐습니다. 소대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소대장님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젊은 부사관이 서연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부대에서 부당한 명령을 받은 후임이 있었는데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태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구나. 네, 아빠. 이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병사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지 않아도 되고 상관들도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태진은 서연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죠.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평온한 노후 대신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게 되어서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태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노년이 고요하진 않겠구나. 하지만 딸과 함께라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